자, 2016년 4월에 나왔던 학평 법지문이죠. 계약과 청약 지문이라고 합시다. 이 지문 3점짜리 문제인데, 일단 보기 보면은 보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죠. 왜냐면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이 녀석이 지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일단 날짜가 4개가 있죠. 4월 전부 다 4월이니까 그냥 일자로만 합시다. 5일 5일 그리고 12일 그리고 20일 그리고 22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5일에 편지를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20일까지 답장을 주세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 것은 뭐 12일 되기 전에 받았겠죠. 왜냐면 12일에 그 승낙하는 편지를 발송을 했으니까 을이 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20일을 넘어가지고 22일에 갑에게 도착했다. 그리고 갑의 편지는 요 12일 전에 을에게 갔겠죠. 갑은 20일까지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 배달이 지연돼서 22일에 답장이 도착을 했다. 이게 가의 내용이고, 나는 좀 이따 봅시다. 가부터 하고.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보면 이 지문을 보면은 청약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요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계약, 요게 두 번째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청약이라는 것이 청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청약을 보내는 사람, 계약 성립을 제안하는 게 청약이잖아요. 청약을 이 사람이 을한테 보냈어. 그런데 이 둘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편지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이게 언제예요? 4월 12일이죠. 그쵸? 4월 12일인 거예요.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승낙기간은 며칠이에요?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더 읽어보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을이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이게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 이 배달이 지연된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연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맞죠? 그래서 연착했어요.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 이 갑이
을에게 연착됐습니다 라는 말을 즉시 알리지 않는다면 을은 자기가 보낸 편지가 늦게 도착하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승낙기간 내에 이 20일 내에 도착할 것으로 당연히 알 테니까 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실수로 된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야 지연됐어 이제 우리 쪽내 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갑이 딱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해야 될 것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이건 베스트죠. 그럼 언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 바로 4월 12일에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2번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는 거죠. 연착됐어 쪽내라고 한다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것은 갑의 청약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청약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가에 대한 세 가지는 다 맞았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뭐죠?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 맞았대요. 병, 정, 골동품 도난당했지만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에게 팔기로 했대요.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은행에 지급했대요.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 골동품은 없으니까요. 봅시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 이 계약 성립 당시는 뭐예요? 3천만 원에 팔기로 한 이 상황이죠.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병은 자기가 창고에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병이 팔기로 한 정이 승낙자고 여기가 청약자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정이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 이 골동품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 수 없었죠. 그쵸? 그렇다면 이 병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경비나 이자 비용 같이 정이 대출받고 이자 비용을 지불한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 왜냐면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됐으니까 손해인 거죠. 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 이자가 30만 원이에요. 자, 선지를 볼까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할까?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가격의 차이가 만약에 20만 원이었다면, 오케이? 이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 그러니까 병이 정액에 팔기로 한 3천만 원. 근데 이 골동품의 시가는 3,020만 원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정이 이 골동품을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0만 원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자 비용이 30만 원이었네? 그런데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병이 정액에 배상해줘야 하는 그 돈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것까진 별로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팔려던 골동품, 그러니까 배상액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지. 이 배상액은 어떤 거에 대한 배상액이에요? 경비나 이자 비용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대출이자가 200만 원이 들어버렸어. 이 대출이자가 200만 원이 들어버렸어. 그럴 경우에 20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인 100만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100만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맨 마지막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5번 볼까요? 나에서 정이 얘가 골동품이 없어진 것을 알았대요. 승낙자인 정이 골동품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병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얘가 알았는데도 이랬대요. 그럼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돈 받으려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뜯어내려고 악의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더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